예, 지금부터 제25회 김달진 문학제 기념 문학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동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참 낯선 풍경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심포지움이라는 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표정, 말소리하고 또 표정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확산시키고 주제를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이제 대담인데, 우리는 얼굴을 가리고 눈으로만 서로 주고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 주제 발표하기 앞서 오늘의 이제 발제를 맡으신 두 분 선생님하고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동의대 윤지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으신 최백규 시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을 맡아주신 영남대 김문주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이신 전주대 최소담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수업에 앞서서 간단하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발제를 맡으시는 선생님들은 20분 안에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들은 각각 10분씩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넘기시면은 다른 청중분께서 질문하실 기회가 날아가니까 그 안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을 좀 단속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이신 윤정 교수님이 코로나 이후 각자는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재직 윤지영입니다. 제가 이런 발제를 할 그런 분야는 아닌데, 이제 선뜻 해보고 싶다는, 이렇게 김문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막 저희들끼리도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특히 문학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고민을 정리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주제도 안 되는데 선뜻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문제의식은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삶과 사회와 세계에 대해서 문학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은 문학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당연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인간의 본성, 아름다움과 선함과 그 다음에 정의라든지, 그리고 자연과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왔고, 심지어 죽음과 전쟁과 이런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최근에는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학은 언제나 이렇게 최전선에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반향을 일으키고, 그리고 문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문학 작품이 그냥 텍스트 안에 글자로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목소리를 모아내는 그런 힘을 다시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기제들로 작동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에 관해서도 문학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 생각을 좀 전개를 해봤습니다. 왜 그런 좀 반신반의하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냐면, 기본적으로 문학은 물론 이제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원시 종합 예술 시대에서부터 이제 문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 아니면 말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과 밀착해서 전달되어 오고 만들어져 오기는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로는 근대라는 어떤 최근 현대 산물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된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인간으로서 그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인간상을 내세움과 함께 문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문학이 그런 어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사유할 수 있고 뭔가 이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상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또 현대의 문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와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미래의 사회는 더없이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지구의 혹은 이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어떤 도전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다들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다가 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페스트라는 작품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이렇게 페스트가 까미의 페스트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막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도 그냥 그럼 그렇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옛날에 읽었던 기억만 떠올렸는데 이제 이 글을 준비하면서 다시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1년간의 그 페스트가 발발하고, 그리고 1년간의 그 북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아마 프랑스의 식민도시였겠죠. 그 안에서 도시가 폐쇄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아주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것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1년간의 과정들이 너무 저희가 지난 1년간 겪어왔던 그런 매 순간들하고 너무 그게 47년도 작품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50년도 더 전에 그런 일인데 리얼하고 생생하게 작품에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것은 그 와중에 이제 옛날에 읽을 때는 제 기억에는 이런 어떤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그 승부함과 신에게 의지하지 않은 채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인가,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읽었었던 것 같고, 그랬었는데 다시 보니까 글쓰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평범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성실한 오랑시의 이제 하급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도 이 페스트가 발발하기 전부터 소설을 쓰기 위해서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있는 삶을 그분은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근데 아름다운 자기의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소설을 쓰는 그런 평범한 시민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위기에서 누구보다 이제 이상적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민 자발적인 어떤 자원들을 조직했던 그런 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원래 그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어서 검사를 이 아들에게 원하는데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사람도 계속해서 그 오랑시를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메모를 하고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수첩에다 적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밝혀지는 거지만 이 페스트라는 작품의 서술자가 이 극 중에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도 그 페스트가 다 지난 다음에 그 1년의 과정들을
정리하는 글을 쓰면서 이제 아마도 까미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증언으로서의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극한에 몰렸을 때에도 어떻게 인간들이 위대함을 견지할 수 있었는가, 그런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증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글을 썼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맞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문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런 역할하고 다르지 않겠다. 기록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암울하고 정말 이 위기가 소설에서는 1년 안에 끝났죠. 근데 그 끝나는 것도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 안에서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공무원의 글쓰기 같이 그런 어떤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글을 쓰거나 아니면 아주 냉혹하고 그 현실의 처참함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글 같은 것들이 문학이 해야 되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유효할 것인가. 그 문학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이렇게 책도 되게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분석한 것보다도 일단 제일 많은 게 경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역시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정말 절멸의 그 위기 앞에 있는데 이제 주가, 세계 주가 막 이런 이야기도 분석하는 거 정말 발빠르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지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되게 어떤 사회적인 입장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진보적이고 전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 팬데믹이라는 책을 바로 냈더라고요. 4월달인가? 그래서 22쪽에 혹시 보시면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지금 유행하는 감염병이 자연의 우연성이 가장 순수하게 발현한 결과요. 그냥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아무 숨겨진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 거대한 사물의 질서 가운데 인간은 특별히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환갑종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근대 이후에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가 발전과 그 다음에 이 시민사회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신념의 중심이 되었던 인간의 어떤 우수성, 특히 지성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에 둔 그런 우수성들을 일거에 부정하는 그냥 왜 인간이 다 사라지고 코로나가 지구의 주인이 되면 안 되지? 라고 묻는 걸로 저에게는 들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도전이라고 코로나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신념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해왔던 그런 문학이라는 것도 인간을 다른 종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한 몸짓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좀 암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진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실에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학생들하고 화상으로 같이 수업을 하는데 저는 1학기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2학기 때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힘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전통적인 어떤 교육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학생들과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공감, 이 하나의 그 순간이라도 교실에서 함께 배우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경험이 저한테 중요했었구나라는 것을 그런 식의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벽 앞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내 말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하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되게 공포였고 그리고 좀 되게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저에게 좀 이렇게 문학적이고 진지한 질문을 하면 좋은데 맨날 그 시스템에 관한 문제들 출석 체크했는데 왜 안 올라갔나요? 점수는 막 이런 질문들만 하니까 근데 교실에서 얼굴을 보고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는 다른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쾌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었는데 전혀 얼굴도 접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계를 중간에 매개로 한 상태에서 그런 식의 어떤 소통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에겐 좀 좌절스러웠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대학생들이지만 이제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소통하고 이 선생님과 와 우리 반이다 뭐 운동회하고 뭐 이런 어떤 그 경험 없이 그렇게 정보만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됐었죠. 근데 이제 제 결론은 그런 우리로 점점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저희는 여전히 그 근대의 세계관을 아주 뿌리 깊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그렇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이제 요번 학기에 서로 2학기가 돼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할 때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게 얘네들하고 굳이 우리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를 막 교수님으로 존경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순간에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깊이 공감했다가 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 또 다른 자리에서는 어떤 사안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식의 것이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자유로워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막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용어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되게 뭐 다중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 것이 예전에는 저도 거부감이 되게 많았고 뭔가 사유를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말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공론회장에서 얼굴 보면서 치열하게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공통적인 생각들을 도달해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식의 즉각적인 모임과 즉각적인 흩어짐 이런 것들은 매우 좀 저급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꼭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런 어떤 근대에 사유하는 그런 어떤 주체로서의 개인을 만들어가는 문학에서 조금 새로운 이미 시도가 일어나고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를 앞서서 예견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뭐 소설은 잘 모르지만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에 조금 더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발제가 된 건가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일본에 아즈마 히로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심지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사실 솔직히 인정하자.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논리를 들고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의견을 좁히고 뭔가 합의에 이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날의 우리를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우리라는 것을 상상해 왔지만 우리 막 300년 넘게 해왔는데 사실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인정해도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럼 그걸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에게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강압적으로 요구되어 들어오는 이런 어떤 새로운 소통의 기술들 그런 기술들은 충분히 이렇게 토론이나 논리나 어떤 반박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세상에 어떤 반영하고 그리고 또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 막 이런 거 보면 별의별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저런 것들이 그냥 무슨 임금님 신문고처럼 가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자기 하소연을 막 하고 그래서 거기 무슨 깊은 토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좋아요 누르면은 뭐 몇만 이상 되면 그것이 중요한 의제로 채택이 돼서 이야기가 진지하게 고려되고 하는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그런 어떤 성숙한 공론을 거친 민주주의, 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생과 제자,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의 그런 유대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연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줌마 히로키라는 사람이 말한 식의 새로운 우리가 되는 어떤 기술에 의해서 모델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다양한 문학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저도 뭐 이 서클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항하고 지키고 싶고 고수하고 싶다는 마음 반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만이 능사일까? 문학은 언제나 가장 전위에 있었는데 지키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좀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게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까뮤의 페스트를 통해서 글쓰기의 어떤 역할, 의미 이것을 한번 짚어주셨고 또 이제 공동체 문제에서는 어떤 아주마 히로키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소통의 기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는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백규 시인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작동굴에서 시 쓰는 최백규입니다. 우선 이렇게 유서 깊은 문학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말 솜씨가 유려하지 못해서 발제문을 따라 읽는 것으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지 29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작가의 삶. 이 글에서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유례 없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호흡기 감염 질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달라진 문단 환경을 되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작가들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WHO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을 선포했다. 그 사이 한국의 확진자 수도 수천 명대로 늘어났으며 이후 수만 명대까지 퍼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피해를 입은 곳은 관객을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였다. 연합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객 수와 매출액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공연장, 미술관 등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이 일제히 운영을 중단하며 공연과 전시 또한 진행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었다. 이는 예술가 집단뿐만 아니라 기획, 무대 설치 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주었다. 체육 분야에서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대 스포츠는 물론이고 e스포츠리그는 일렉트로닉 스포츠의 준말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대회를 뜻합니다.
또한 중단 및 연기되며 흥행에 차질을 빚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는 동안 게임 산업만큼은 오히려 성장했는데 이는 뒤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 등과 더불어 짧게나마 다뤄보고자 한다. 장르 간 연계와 같은 시험을 제쳐두더라도 한국의 콘텐츠 출액 중 3분의 2라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서 문단의 미래를 예측할 힌트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속한 문학 동인의 시작 과정과 출판 후 사례를 비롯해 출판사와 독립서점들의 마케팅 방식 변화를 먼저 인용하려 한다. 그에 기반하여 이전 익숙해진 SNS 참여 문화로 코로나 이후 작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나아갈지 하나씩 짚어볼 것이다. 2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자가 2016년 최지인 양한다 시인과 함께 결성한 창작 동인뿔은 어느덧 각자 개인 시집은 물론이고 여러 권의 동인지와 한 권의 동인시집까지 발간한 5년차 동인이 되었다. 하지만 동인을 만들기 전에는 세 시인 모두 개인 시집 계약도 하지 못한 신인 작가들이었다. 특정 경로를 통해 등단하더라도 등단지가 작품집 출간을 겸하는 출판사가 아니라면 작가는 간혹 오는 문해지 청탁에 응하며 계약 제의를 기다려야 한다. 혹은 한 권 분량의 원고를 모아 출판사로 직접 투고해 또 한 번의 난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출판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메이드 출판사에서는 1년에 시집 기준으로 10권 내외만을 출판하고 그 중에 기성 작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신인 작가의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 그리고 책이라는 물성이 손에 닿기 전까지 독자가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비슷한 처지의 신인 작가였던 우리는 스스로를 알릴 다른 창구가 필요했다. 동인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SNS를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활발히 활동하는 동인이 없었으므로 어디서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청탁 문예지마다 동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작가 소개를 함께 적어보냈지만 단 한 곳도 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블로그와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발표한 작품을 모아 SNS에 올렸다. 많지는 않지만 감사하게도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곳으로 작품을 옮겨가기도 했다. 시를 발표한 후 SNS에 올라오는 독자 반응을 확인하여 그 다음 시에 곧바로 반영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우리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온라인으로 존재를 어느 정도 알린 후에는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진출했다. 동인지를 제작해 판매하고 여러 행사를 열어 관객들을 초대했다. 2019년 11월 동인시집을 발간한 이후에는 연말 내내 서점과 공연장을 돌며 낭독회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겪은 일은 모든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된 것이었다. 낭독회 외에도 문제가 많았다. 앞에서 말했듯 문학산업은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겉으로는 참여형 예술인 것 같아 보이지만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다. 사실 작가들의 주 수입도 책 판매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세 판매도 쉽지 않은 출판 시장에서 시집 1000부가 팔리면 정가 만원, 인세 10%를 기준으로 작가는 100만원을 벌 수 있다. 고작 아르바이트 한 달치 정도의 액수다. 당연히 창작 관련 수업이나 강연 등에서 훨씬 많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든 출판사 및 서점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행사가 중단되어 버렸다. 앞선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사실 신인 작가들이 문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그것은 유통 인력 구조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연결하여 다음 장에서는 출판사와 독립서점들이 마케팅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며 1인 출판계의 성장에 대해서도 다뤄볼 것이다. 돌이켜보면 일부 자생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문학은 시대의 변화 위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실패했다. 21세기로 넘어오며 닥친 통신 매체의 발달은 50년대 정규 방송과 80년대 컬러 방송의 시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영상물에 노출되고 참여까지 하는 세대들은 더 이상 딱딱한 활자만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일체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시대다. 이러한 영향으로 청작동인물도 SNS를 기반으로 동인지와 낭독회를 구성하고 진행하며 동인 문인 및 독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었다.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기존에 익숙하던 대형 출판사에서 출판한 시집과 그에 따른 신작 낭독 형식의 출판 기념회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았지만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 취소된 프로젝트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개인화된 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직접 접촉하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성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27%, 수익은 2배 이상 증가해 디즈니의 시가총액마저 넘어서며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정통적으로 강세였던 영화 산업과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역시 비대면이 주류인 게임 산업 또한 코로나의 악영향을 느껴갈 수 있었다. 게임 중독을 질환으로까지 분류했던 WHO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게임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게임쇼가 취소되고 e스포츠 대회가 절묘한 온라인화되기도 했지만 게임은 여러 가치 사슬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타 스포츠와 달리 소비자가 수동적인 관람자에만 머물지 않고 능동적인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오프라인의 문제가 산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크게 타격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자가격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적 정서 안정과 더불어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도 가질 수 있어 소비 가치가 상승했다. 이러한 특징들에서 문학의 생태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산업 체질이 개선되면서 문학 콘텐츠 환경 또한 조금씩 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지금까지는 등단과 계약이라는 절차 아래 대형 출판사 위주로만 진행되던 시스템이 일정한 공식이었다. 출판사마다 운영하는 SNS 또한 신간을 소개하거나 오프라인 행사를 공지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했다. 하지만 비대면이 길어지자 이전부터 조금씩 성장해오던 예술계와 소비자 사이에 쌍방향 참여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실험은 최근 창비에서 새롭게 만드는 웹 콘텐츠 플랫폼 문학산이다. 온라인 매거진과 종이 문예지를 동시에 발행하며 꼭 실물로 대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 중이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은 독자 편집회의인데 기존 편집자들이 주가 되는 타 문예지들과 달리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안건을 토론하고 발표된 작품들에 대한 좌담도 열어 다모에 게재한다. 그리고 독자들의 작품 원고를 받아 매 호마다 수록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창비에서 운영하는 시 큐레이션 앱 시오일에서도 독자들이 직접 시를 써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다. 현재로서는 가장 실험적이고 이상적인 쌍방향 참여 포맷이 아닌가 생각한다. 독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문학과 지성사도 기존에 발행하던 문학과 사회를 2016년 가을로부터 본책과 별책으로 나누어 발행하고 있다. 문학과 사회 하이픈이라는 이름을 붙인 별책은 본책 기획의 연장선 혹은 별도의 주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분석하며 기존의 이론 기반 담론을 벗어나 편집 동인이 비평 실험을 마음껏 실행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흥미롭다. 문예지들 내에서도 전통적인 일방향 소통을 벗어나보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립서점들도 주로 진행하던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아침달 북스토어, 진보책방 등 젊은 시인들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서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낭독회나 공연을 송출해주는 간단한 형식에서 시작해 줌과 같은 실시간 화상회의 서비스로 합평 수업, 책 읽기 모임을 진행하거나 집으로 서점 추천 도서를 매달 배송해주는 등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위에서 기존부터 이어오던 출판사와 독립서점들이 마케팅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얘기했다면
새롭게 나타난 1인 출판물 시장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코로나 이전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메일링 서비스 및 독립 출간물이 서서히 유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보영 시인이 매월 우편으로 직접 배달하는 굴구독 서비스 일기 딜리버리나 김현, 강선원, 박시아 시인이 만든 독립문이지 더 멀리 등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수의 독립 제작물이 호응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대부분 이미 이름을 알린 작가들로부터 파생된 콘텐츠였다는 말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 SNS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메일링 서비스가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주로 지면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신인 작가들이 기존 행사조차 모두 사라지자 스스로를 알리고자 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흐름 때문인지 최근 소수 신생 출판사에서는 등단 여부를 가리지 않고 투고를 받아 출판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모두 필자가 처음 동인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마음가짐일 거라 짐작한다. 그러나 그때와 모든 게 같지는 않다고 어렵더라도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다 말하고 싶다. 그런데도 언론과 대중, 심지어 문당 관계자들마저 모두가 문학의 위기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가만히 있다 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 것마저 잘 안다. 또 다른 공간에서 새로움을 그리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독자층이 구성될 때 한편의 글이 인생 매체를 넘어 세상까지 바꿀 수도 있을 거라 믿는다. SNS를 통해 만난 독자들이 필자와 동료들의 어두운 시절을 넘어 인생 전체까지 밝혀준 것처럼 말이다. 뒷장은 안 읽고 그냥 발제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백규 선생님이 그 발표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즉 시인과 독자 사이의 소통 방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제 지금 그 바뀌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SNS라든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 1인 출판 이렇게 해서 이 소통 방식이 이제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서 적응해가고 개척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시인이 시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예, 두 분 발표가 이제 이렇게 끝났고 이어서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토론은 두 분 선생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따라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문주 선생님께서 시작하시죠. 네, 김문주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의 편집 비용을 맡고 있어서 이 문학 심포지움, 올해 문학 심포지움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다른 편집위원들하고 했었어요. 코로나 이후의 문학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아마도 가을 이후에, 여름 이후에 이제 문학판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지역 문학제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자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두 가지 위해서 두 분을 모셨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종전의 문학장에서 사실은 직업,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서 문학 활동을 하는 분들은 별로 변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이 우리 문학장에 영향을 별로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의 경우를 얘기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시인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현실인데 그분들에게는 별로 사실은 변화된 환경이 자신들의 문학에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젊은 문학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실제적인 생계와 그 다음에 본인들의 문학하는 행위 자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문학의 변화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뿌리라고 하는 동인의 한 분인 최백규 시인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고 해서 최진, 양한다, 최백규 시인 중에서 최백규 시인에게 연락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이제 윤주영 교수님의 경우에는 제가 한 학기를 지나면서 봄을 지나면서
제 경험적으로 느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뭐 대학에 있기도 하고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기도 한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봄에는 대구가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됐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은 성별로 젠더별로 대만의 양상들이 좀 많이 달랐어요. 이를테면 남성들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남성들은 밥도 먹고 사람들 만나고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대단히 공포스러워해서 대체로 본다면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저희 대학의 경우에도 여교수 만나는 건 거의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테면 그 젠더로서의 여성의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문화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건가 이런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 지금 시대에 상당히 시기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코로나를 지금 18개월 지나면서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전에 윤정 선생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회적으로도 유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적으로도 봄, 여름을 지나면서 잡지를 봐도 사실은 나를 감동시키는 작품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나 성찰 혹은 독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문학 작품 한국 문학엔 거의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문학인들은 과연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뭐 어떻든지 간에 그 세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제 주변에 있는 그 문학하는 친구들과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갈라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원순 시장의 문제라든지 시인동네 폐광과 둘러싸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문학인들은 그야말로 가혹하고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맥도 없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맥과 맥락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런 것과는 다른 방식의 다른 차원의 다른 결의 어떤 사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앞에 윤정 선생님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그 문학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측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바뀐 현장에서 학생들을 바뀐 현장에서 새롭게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합니다. 주부들은 코로나 시대 때 돌발이라는 얘기하죠. 돌아서면 밥 준비하고 밥상 차리고 돌아서면 밥상 차리고. 요새 교수들은 돌차리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서면 촬영하고 돌아서면 촬영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윤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내 강의가 굉장히 공허하고 울림 없는, 메아리가 없는 울림 같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학생들 보면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문학은 별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문제는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왔던 이 졸업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 그 7, 8년간 인디 음악장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장. 어떻게 사니라고 물었더니 똑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는 제안서 쓰는 게 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안서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나 정부로부터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 프로그램에 제안서를 쓰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음반도 냅니다. 그 음반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음반이 아니고 바코드를 찍어서 음원을 이제 내려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를테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큰 전환이 우리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문학과 예술을 굉장히 외소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최백규 시인이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들의 양상에서도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실제로 그 발표지에 보면 31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인을 만들고 했던 일들,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 정체성, 문학인으로서, 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SNS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활동 영역들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SNS 통해서 자기 작품들을 좀 변화시키고 이랬다. 다른 현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 들어요. 오늘날 경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이를테면 야수 자본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근본적인 시장경제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 같은 게 필요하다. 생태주의자들은 생태 백신 얘기하고 있고, 그런 방식의 그 전면적인 우리 삶에 대한 성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문학인들의 이러한 방식, 이를테면 윤지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으로 본다면 안토니오 네그리라든지 파울로 비르노가 얘기했던 방식의 다중, 그 다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별적인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공통성의 기반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 이게 다중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이 네그리가 얘기했던 나름대로의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그거를 빠져나가면서 견디고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과연 문학인들이, 젊은 문학인들이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규 시인이 얘기했던 방식의 이런 내용들로 보면은 약간 예능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문학인들은 우리가 요새 목격하고 있는 예능인으로서의 문학의 감각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요. 이를테면 독자가 실물 앞에 있고 독자가 나에게 반응하고, 이를테면 팬덤 같은 것들을 의식하면서 문학행위를 하고, 그것이 문학적인 자극이 되고 동기를 주는 방식의 어떤 문학행위.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물론 팬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자문학, 근대문학의 기본적인 구조이긴 하지만 과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를테면 철저한 근대적 주체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글쓰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독자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방식의 이를테면 예능 감각으로서의 어떤 나의 작품을 읽어주고 있는 독자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문학행위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결인 것 같다. 달리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자본에 확실하게 포획된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를테면 그 네그리가 얘기했던 뭔가 가능성 있는 다중, 비판적, 자본에 대한 비판적 하나의 주체로서의 존재에 가까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윤정 선생님과 반대의 얘기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백규 시인에게는 이 문제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백규 시인에게 문학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은 현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나의 존재 증명이죠. 본질적으로 본인에게 문학은 무엇이고, 본인과 같이 활동하는 젊은 문학인들에게 문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 문학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혹시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가를 좀 듣고 싶다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윤정 선생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지도 않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 지금 그 까메 페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주 오래된 문학에 대한 본질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증언으로서의 문학, 기록으로서의 문학. 그 기록으로서의 문학 할 때 그 기록은 철저히 근대적 주체로서의 문학인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2020년대 이후에 이제 윤정 선생님도 시를 쓰고 계시니까요. 문학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가능성을 뭐라고 좀 사유하시는지, 그런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좀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하시죠. 네, 최소담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온 거를 설명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이후 각자는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뉴노멀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필연적으로 그러한 뉴노멀의 스테이스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문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논의를 전개해 주셨습니다. 또 최백규 선생님께서는 개인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이후 작가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문학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또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앞서서 신동경 선생님께서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낯선 모습에 대해 언급을 하셨고, 윤지원 선생님께서도 오늘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수록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하철을 타셨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마침 어제, 저는 영문학 전공자라서 어제 에즈라 파운드의 In a Station of the Metro라는 시를 학생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게 이제 파리라는 메트로폴리탄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시적 화자가 얼굴로만 존재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이제 검은색의 젖은 나뭇가지에 있는 꽃잎에 비유를 하는 시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표현이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목에서 과연 몸이 존재하지 않고, 왜 body라는 말을 하지 않고, 혹은 people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faces라고 말을 했을까? 또 faces in the crowd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던졌는데, 학생들이 사실은 그 faces의 상징성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겠죠. 저도 비대면 수업에서, 저는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 수업에서 이제 화면에서 얼굴만 띄워져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과연 몸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entire body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생명체들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얼굴들만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작게나마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뉴노멀의 현실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선생님께서도, 윤지원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마스크를 쓰지 말고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자는 움직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남부라든지 베를린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위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과연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자유라는 것이 물론 신체적인 자유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자유이기도 하겠고, 그들이 말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자유라는 것은 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유라는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고 재정의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도 했고, 우리는 얼마 전에는 이제 전국민 지원금 등을 받으면서 이제 작은 정부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정부라는 권력기관, 권력 주체가 개인의 자유와 어떻게 융합해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개인의 그런 solitude라는 것의 자유와 함께 solidarity, 연대 속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고, 개인의 그 고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학이 결국은 이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분 선생님께서는 약간은 다른 표현을 쓰시기는 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multitude, 대중,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최백현 선생님도 오늘은 읽지는 않으셨지만 실려있는 글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체의 윤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더 크게 늘어난 계층과 인종 간의 갭에 대해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는 윤정현 선생님께서 서두 언급하셨듯이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평등하다고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 전 지구적인 위협을 가져온 바이러스는 굉장히 차별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고 개인의 위생과 공공의 보건을 공고히 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계층, 인종 등에 따라 그 위협은 다양한 층위를 가지게 됩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 그들의 재택근무를 가능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퇴근을 하고 음식을 배달하고 택배 배송을 하고 또 우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적 계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마저도 허락되지 못한 경제적 계층은 장기 휴가, 실직 등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젊은 문학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또 그 상황에 해당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불편한 현실일 뿐인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에 우리가 경제라는 것이 단지 주가 지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과 필수 불가결적으로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요즘 이와 맞물려서 2016년부터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Black Lives Matter, 해시태그 Black Lives Matter 역시 이런 국가 체계의 레이시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고스란히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수준을 넘어섰고 락다운된 도시에서 야생의 동물이 뛰어놀고 공기의 질이 좋아지는 등의 자연의 재생을 목도하기도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오늘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미력을 하고 불법 벌목을 하고 불법 채굴을 하는 등의 이런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생존의 위협을 받아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결국은 그들의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살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문학자 스페노스라는 사람이 좀 다른 컨텍스트에서 permanent state of exceptionalism 이라고 말을 했는데 즉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태가 permanent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 역설적이게도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정부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좀비어더 같은 리빙 데드의 새로운 야만의 시대로 편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히려 더 극명하게 드러난 사회 시스템의 문제는 일정 수준의 봉합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필요로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 중에서 현재까지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그리고 어떤 새로운 옵션, 그 뉴 노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윤천식께서 지적을 언급하셔서 사실 책을 출간한 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봤더니 팬데믹 패닉이라는 저서를 최근에 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지적스럽게도 모두가 자기에게 미쳤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선택지는 커뮤니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즘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우리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문제인지 주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공동체 또 비대면 속에서의 그 연대의 가능성, 특히 인문학을 통해서 이러한 연대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원 선생님께서는 뉴노멀 시대의 문학이 기존의 문학 자체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최백규 시인께서는 SNS 기반의 동인활동, 1인 미디어, 1인 출판사 및 메일링 서비스 등 역설적으로 기존의 방식보다 개인의 취향과 만족을 훨씬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윤 선생님께서는 특히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인간을 전혀 다른 종으로 보는 시각을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근대의 종말에 이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즉 인간세라고 불리는 엔트로포신 혹은 자본세, 캐피탈로스인과 같은 시대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발현되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재정의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과연 다른 종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간은 지구적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도나 헤럴웨이가 말하는 괴상한 친족, 어드킨, 즉 비인간 동물, 나아가 기계와 함께 공생하고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창조를 해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서양 문학에서 혹은 서양 예술 전반에서는 좀비물, 뭐 사이파이 소설, 영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은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인간 중립 사고를 비판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뉴노멀의 시대를 오히려 일찌감치 예견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의 문학이 과연 이 모든 위기를 불러온 종차별주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급하신 기록과 증언, 나아가 어떠한 시대정신을 문학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분 선생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두 분 다 관계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 선생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두 분 다 너무 어마어마한 질문을 해주셔서 네, 매우 근본적이고 정리되지 않았는데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질문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아까 연결되는 것은 이제 이 똑같은 코로나지만 똑같지 않다라고 해서 계층과 뭐 성별과 어떤 그 국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거고, 그것에 조금 더 체감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문주 선생님께서 여성들하고 남성들의 좀 반응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성 중에서도 또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또 느꼈어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왜 교수님들이 학교에 안 계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돌봐야 될 아이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애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 저희 보니까 동료 여자 교수님들도 정말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도 아니고 사실 여자 안에서도 참 차이가 많이 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 임금 노동자와 재택할 수 있는 사람과 육체 노동하는 사람 사이에도 결코 공평하게 오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주 선생님 말씀, 아까 이렇게 최백구 선생님에게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저는 우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학생들하고 저 대학 다닐 때처럼 다 같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MT 가면은, 또 술 이렇게 어느 정도 먹으면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쯤 전에 대학에 딱 처음 갔을 때, 다 같이 노래 부르지 않는 문화라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고, 노래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를 믿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리고 그런 것, 문학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본질적이고 어떤 그 사유하는 힘, 그런 어떤 거대한 이슈들 혹은 아주 그 인간다움의 정수들에 관한 고민들을 담는 문학, 그것이 문학의 역할이고 기능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해왔고 지금도 그런 믿음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백규 선생님이나 이제 젊은 시인들이나 문학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 김문주 선생님하고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밌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까 딱 김문주 선생님께서 그 최백규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최백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뭐 문학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문학을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뭐 물론 생계까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밥벌이와 연결 지으시기는 하지만 즐겁고 놀이처럼 하면 왜 안 될까? 저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것도 다 그런 움직임의 그런 주체들을 또 다중이 오히려 그런 주체들이 다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향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정동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때 모여서 이렇게 뭔가 막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뭐 흩어지고 또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 젊은 문인들과 시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살아있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도 이제 SNS를 이렇게 트위터를 하는데 무서워서 말은 못 얹고 그냥 이렇게 구독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그 젊은 문학하고 예술하는 분들의 흐름이 보여요. 정말 그 비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이 흐름, 때라는 것처럼 어떤 목소리를 만들어가고 하나하나 덧붙여가면서 그런데 그것들이 변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저도 이미 기성세대죠. 저같이 이미 근대적인 사유에 물들어있는 사람에게 그런 움직임은 매우 공포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기존의 것은 무조건 일단 파도처럼 그냥 확 덮쳐버리는 그런 공포감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그 다중과 아니면 무리와 이런 어떤 새로운 우리에 대해서 상상할 때 그 폭력성과 그 거침없음과 그 동물성에 대한 이미지로 이해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못하고 또 저는 여전히 무섭고 제가 그 타겟이 될까봐 말은 못하지만 그런 어떤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움직임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어떤 사건으로서 코로나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범주와 어떤 한계,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범주는 이렇게 그냥 이미지로 말하자면 새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공고한 어떤 그 테두리 안에 모여있는 우리라면 그냥 이렇게 흩어지고 경계도 모호한 그런 우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학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근데 오히려 약간 패스트에서 그 기록이나 증언으로서의 문학 같은 전통적인 그런 어떤 문학의 가치들 중에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이제 외부에서 그 걱정하는 그 오랑시의 사태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막 전원을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의사이자 서술자인 류가 고맙기는 한데 그리고 우리 얼마나 걱정해주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급 공무원인 그 그랑의 글쓰기 그 사람이 왜 글을 쓰는지는 설명해 줄 수 없고 왜 쓰는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오랑시의 시민들은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다 각기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그 시대의 기록이 되고 증언이 되고 어떤 그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과연 인간만의 그 종적인 특징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이제까지 계속 많이 만들어 왔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문명을 이뤄왔는데 저희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말의 방식으로, 문명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군림을 해왔지만, 그쵸, 뭐 산불, 미국에서 작년에는 호주에서 산불을 났는데 올해는 또 미국에서 산불 나고, 또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말의 표현, 다른 방식의 존재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강력함이 결코 약하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의 기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특별해, 아니야 내가 더 특별해, 이러다가 서로 막 갈 때까지 싸우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많이 특별함과 종으로서의 우월함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확장해왔고 번영해왔으니 그 종이 정말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그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저는 생태라고 해서 자연하고만 어떤 그 경계를 허무는 얘기까지는 봤었는데, 요번에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하고도 정적으로 구분이 없다. 쓰레기하고도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그리고 마스크가 이렇게 얼굴 반을 가리고 있는 것이, 마스크도 나의 연장이고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주체이고 이게 우리를 어떤 확장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어서 최백규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뭐 결례가 안 된다면은 좀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김은주 선생님께서 저에게 문학이 어떤 의미인지, 동료 젊은 시인들에게 문학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어떤 그 앞선 문학들을 거부하고 무조건 이렇게 다른 것들만 찾아가고, 동물성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이게 학술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요즘 젊은 시인들은 옛날 시인분들과 다르게 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시를 선택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자, 교수, 그냥 일반 교사, 아니면 의사분들도 계셨고, 그런 엘리트 분들이 이제 문학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해창 작가가 탄생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엘리트들이 더 이상 문학까지 같이 겸할 정도로, 그 젊은 세대 엘리트들이 문학까지 겸할 정도로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업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시를 쓴다고 하면은 정말 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업 시인들이 요즘 되게 많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문학을 해나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자본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기 싫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시인으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집을 내야 되고, 시집을 내기 전에 등단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책이라는 그 시집을 내기 전까지, 독자의 손에 그게 닿기 전까지 독자가 전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 신인들이 나타나서 책을 내기까지 심사위원 뭐 2명, 3명, 4명 이 사람들이 되게 결정적인데, 그 사람들의 취향이라는 게 분명히 출판사마다 있고, 그거에 맞춰 나가면서, 그리고 요즘은 또 이거는 코로나랑은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그 몇 년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그 출판 문단 권력 이런 게 생겨서 뭐 심사위원들이 뭐 개인이 이제 뭐 집어서 어떤 신인 시집을 내준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만장일치로 해야만 이제 시집이 통과된다 이런 게 또 생겼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되게 출판사마다 있었던 그 개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 3-4명의 취향 기준에 다 맞으려면 그 심사위원들이 성별도 다 다를 거고, 나이대도 다 다를 거고, 어떤 사상 가치, 그 시를 대하는 그 뭐 소설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문학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다 다를 텐데, 그걸 다 맞추기 위해서는 되게 둥글둥글한 문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그게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그 어떤 팬덤 문화, 뭐 SNS에서 어떤 그를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글을 써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고, 거의 젊은 작가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많이 듣는 편인데, 다른 작가들 막 이렇게 어떻게 쓰라 해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출판사의 맥락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아까 우려해 주신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문학이 어떤 사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그렇게 문학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 시대에서 문학에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에 있어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원래는 SNS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준말인데, 요즘은 소셜 미디어라는 말로 더 자주 불리잖아요. 그게 1인이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또 되게 달라진 게, 원래는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유행어나 어떤 이 방송들을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차용해가고 따라했는데, 요즘은 반대로 유튜브에서 되게 뜨는 스타들이 CF에 나오고, 그 TV 방송에서 오히려 그런 걸 패러디하고 그런 게 더 늘어나가는 게, 이게 점점 1인 미디어가 힘을 더 얻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가 원래는 이 TV라는 그 브라운관 앞에서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저거를 그냥 시청한다, 이거에서 2000년대, 2010년대 넘어오면서 서서히 조금씩 참여한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금씩 내가 거기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 조금씩 바꿔나가고, 이런 거에서 이제 아예 내가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청자들도 꼭 TV에서 보여주는 것만, 원래는 내가 주체적으로 그걸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방송사 3개 중에서 그 PD들이 내보내주는 그런 방송들이 나오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였지. 그게 진정한 내 선택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방송을 보고 싶으면 내가 직접 그냥 휴대폰 들고 그냥 내가 그 방송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문학에 있어서도, 그런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 어릴 때부터 접해서 문학에 있어서도 그냥
그 문예지에서 그런 거에서 출판사에 나 안 불러주면은 그냥 내가 직접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메일로 사람들한테 내가 돈 받아서 다 보내겠다, 이런 것들이 늘어가는 추세라서 앞서 제가 이렇게 발제문에서 말한 것처럼 SNS 독자 반응 확인해서 그렇게 서로 커뮤니티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게, 저는 이게 더 이 문학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할 수 있는, 이 문학이라는 게 현 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어떤 문학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젊은 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이 우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였는데, 그것도 앞선 말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어떤 SNS나 아니면 어떤 여러 요즘 컨텐츠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들과, 옛날에는 그냥 되게 문예지도 되게 적었고 그런 걸 통해서 되게 우상화되고, 시인이 되게 우상화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 문학가시 성사나 창작가 비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문학을 다 거의 비슷한 문학을 찾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라 쓰고 그런 주류가 형성된 것 같은데,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약간 그 주류라는 게 2000년대에도 물론 그랬죠. 미래파라는 이름으로 묶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비슷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좀 이상한 걸 쓰는 거였지. 그래서 이게 되게 묶인다고 보면은 얘네 되게 이상한 거 쓰네? 라고 묶일 것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다 되게 다른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비슷한 경향이 보이는 건, 이건 다른 대안을 제가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출판사의 그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심사위원들의 그런 성향에 따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래서 그 수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불안과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보지 말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채팅 치면서 같이 1인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같이 써나간다는, 같이 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같이 문학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처럼 하면, 그게 오히려 이 사회에 현재 더 어울리는 문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공동체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질문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늘어지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야말로 마당에 앉아 계신 청중분들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예, 손을 안 드시는 것 같네요. 예. 요즘 아주 자주 듣는 말이, 코로나 이전,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같이 듣는 것 같은데, 지금이 바로 그 변화하는 지금 앉아있는 이 상황 같습니다. 바람 불어서 감나무 잎도 떨어지고 세일장에 밖에서는 또 적당하게 경운기가 음영까지 넣어주네요. 예, 새로운 환경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본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토론과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제25회 김달진 문학제 기념
문학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지영 체백교 도건 선생님, 또 토론에 임해주신 김문주 최수담 선생님, 그리고 여기에 같이 참여해주신 정중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빚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5회 김달지 문학제 시상식 진행을 맡은 안화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인들께서 문학상을 수상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올해 김달진 선생을 기리는 김달진 문학제가 25회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문학제 행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기념식마저 생략하고 시상식을 갖습니다. 축하해야 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시상식 장면을 서정시학 TV 유튜브로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정 교수님, 오늘 시상할 상이 종류 많습니다. 순서를 소개하시죠. 네, 시상의 순서는 먼저 제31회 김달진 문학상 시부문과 학술부문, 2020년 김달진 문학상 특별상, 제11회 창원 KC 국제문학상, 제16회 김달진 창원문학상 순입니다. 제19회 월화 전국 100일장 시상은 현장에서 하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1회 김달진 문학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부문의 심사는 시인으로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오세영 선생님, 시인으로 명지대 명예교수이신 신달자 선생님, 문학평론가로 한양대 교수이신 유성호 선생님, 문학평론가로 고려대 교수이신 오형엽 선생님, 시인으로 협성대 명예교수이신 김구설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학술부문입니다. 학술부문의 심사는 고려대 명예교수이신 최강식 선생님, 원주대 명예교수이신 강등학 선생님, 문학평론가로 경희대 명예교수이신 김종혜 선생님,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광주대 명예교수이신 신덕용 선생님, 문학평론가이자 고려대 교수이신 고영진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김달진 문학상 심사 총평은 앞서 서정시학지 2020년 여름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발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부문입니다. 제31회 김달진 문학상 시부문 수상자는 나태주 시인입니다. 수상 시집은 어리신 어머니입니다. 나태주 시인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허성무 창원시장을 대신해서 오세영 원로 시인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김달진 문학상 기념패 시부문 성명 나태주 수상자 어리신 어머니 제31회 김달진 문학상을 수상한 우의 시인에게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21세기 우리 문학사를 빛내는 시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6일 김달진 문학상 운영위원회 심사위원 오세영, 신달자, 오형엽, 유성호, 김구슬. 네, 축하합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를 몸을 약간 좀. 네. 자, 마스크 쓰시고,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마스크 쓰시고,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예. 자, 수상자이신 나태주 선생님께서는 수상 소감을 간략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른 분이 없어서 좀 벗겠습니다. 아까는 오 선생님이셨는데
오늘 많이 그 날이 맑고 참 좋은 날입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배달해 주신 우리 배한봉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이 동네에 제가 오면은 마음이 약간 붕 뜹니다. 옛날 이준관이니 이런 사람들 상 받을 때 처음에 이제 수창기에 이제 저희가 와서 이 돌담길을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젊은 이성선이라든가 박찬이라든가 송수원이라든가 이런 또래 시인들하고 검충검충 걷고 그리고 술도 좀 한 잔 먹고 하셨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서 많이 이제 속으로 흥분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학상이라는 게 처음보다도 나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받은 사람이 더 할 일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워낙 김달진 선생님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그런 정도가 아닌데, 저 개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62년도에 복구경이라는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읽은 뒤로 그분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시인으로 또 기억을 하고, 또 그 뒤로 이제 민음사에서 나온 한국의 한시 세 권, 그리고 당시 전서, 그런 걸 통해서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큰 스승으로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나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마음이 좋기도 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살아남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오래 살아야 되고 향기롭게 살아야 되고 그런 소망을 주셔서 그런 뜻으로 저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시에 신냉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한번 읽고 제 마음을 이 시에 담아서 선생님께 존경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신냉이 꽃. 사람들 모두 산으로 바다로 실록철 놀이 간다 야단 드는데 나는 혼자 뜰 앞을 거닐다가 그늘 밑에 조그만 신냉이 꽃 보았다. 이 우주 여기에 지금 신냉이 꽃이 피고 나비 나른다. 코로나 사태 아주 힘든데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눈길과 이런 사랑과 이런 사유와 깊이가 있다면 우리가 잘 견디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냉이 꽃에 주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 우주가 있고 그야말로 참 영생이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봐주셨는데 이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주시는 우리 창원 구 창원시의 우리 진해구 맞으시죠? 감사드립니다. 아주 높은 문양의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주에서 문화원장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향기롭고 깊고 아름다운 문양에 다시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선 살아있는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서 오세훈 선생님 다시 뵙고, 이건식 선생님 다시 뵙고, 최동호 선생님이랑 김구수 선생님, 이광수 선생님도 제가 참 옛날부터 존경하는 분인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뵙고 돼서 반갑습니다. 창원에 다시 온 거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진해에 다시 와서 김달진 선생님 뵌 거 감사합니다. 원래 제주도에서 닥터 선생님 모시고 이하수 선생님 모셨네.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통합창원시가 되기 전에는 진해시였을 때 진해시에서 전적으로 상금도 다 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합창원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달진 문학상 학술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전경욱 고려대 교수입니다. 수상 학술집은 아라리의 기원을 찾아서입니다. 전경욱 교수님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오세영 원로시인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달진 문학상 기념패 학술부문 성명 전경욱 수상자 아라리의 기원을 찾아서 제31회 김달진 문학상을 수상한 위의 연구자에게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21세기 우리 문학사를 빛내는 평론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6일 김달진 문학상 운영위원회. 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경욱 교수님의 수상 소감을 간략히 청해 듣겠습니다. 오세영 교수님, 기념 촬영을 좀 한 장 더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나랑 쓰시고, 카메라 보시고, 네, 촬영합니다. 하나, 둘. 자, 표정. 네, 눈웃음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정규영 교수님의 수상 소감을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대학에 젊은 나이에 부임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가명극하고 인형극 그 대본을 주석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꼭두각시 노름에 주문처럼 외우는 구음이 있습니다. 라라리라리런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인간문화재이던 분을 여자 그 박계순 선생님인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그분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그 옆에 있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거 연배가 거의 같아요. 지금 남사당패에서 아주 유명한 남기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이거를 어른들한테 배워서 공연 때마다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소위 대학 교수인데 이 분야를 전공한다고 하는데 대답을 못해서 아주 창피하고 좀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동아시아의 그런 공연 예술들을 전공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에도 이 구음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더 들어가 보니까 공연 예술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중일의 그 불교 선승들이 선시에서 이 구음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선승들의 시를 몇 분이 연구했는데 우리나 일본에서는 거의 그 연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마침 그 우리 선승들도 많이 그 구음을 사용했고, 또 고려 소개에도 나오고, 또 우리 아라리도 이 제 책 제목이 아라리 기원을 찾아서인데 부제가 라라리라리련의 한국적 전승양상입니다. 그 라라리에서 바로 아라리로 가잖아요. 근데 그 고려소계에도 이런 라라리, 라리련, 로리 이런 구음이 구천, 군마대왕, 성황반 이런 무가에서 온 계통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건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상을 주셔서 심사위원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또 마침 김달진 선생님의 이런 문학상을 받으니까 더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김달진 선생님께서 보이시는 그런 선승적인, 선적인 시, 그리고 그 선시들을 또 모아서 책도 내셨고 하셨는데, 그런 면과 어울려서 제가 수상하게 돼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분야, 또 제가 전공하는 분야를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학부 시절에 정경욱 교수님의 열정 넘치고 깊이 있는 수업을 매우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달진 문학상 특별상 시상입니다. 김달진 시인의 문학 정신을 문학 현장에 실천적으로 구현한 시인에게 특별히 수여되는 상입니다. 올해는 경남 지역 문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오시고 김달진 문학제의 자문위원이며 창원 KC 국제문학상 조직위원장이신 이광석 시인이 선정되셨습니다. 이광석 시인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이건정 원로 시인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달진 문학상 특별상 이광석 시인. 그야께서는 대한민국 원로 시인으로서 탁월한 시작 활동으로 문인들의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특히 지역 문학을 선도하는 김달진 문학계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중추진 역할을 다하셔 오늘날 전국 으뜸의 문학축제로 그 위상을 드높이셨습니다. 이에 김달진 시인을 기르는 김달진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귀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26일 김달진 문학상 심사위원회, 김달진 문학상 운영위원회. 예, 축하합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상태 보이게 이쪽으로 살짝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살짝만 네, 찍겠습니다. 자, 촬영합니다. 하나 보시고, 하나, 둘. 자,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석 시인의 수상 소감을 간략히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달진 생가에 감이 익어가는 소리 오시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 손에 생가에서 방금 따온 감이 있습니다. 문학관 학예사께서 이 감처럼 곱게 늙어라. 아마 제 특별상 축하해서 주는 감으로 알고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이 특별상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만 주는 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 무거운 상을 들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특별한 일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특별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특별상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선생님의 건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제11회 창원 KC 국제문학상 시상입니다. 창원 KC 국제문학상은 통합 창원시 원년을 맞이하여 문학 도시로서의 창원시의 위상을 세계적 브랜드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제1회 창원 KC 국제문학상은 중국의 베이따오, 제2회 프랑스의 클로드 무샬,
제3회 미국의 트레이시 K 스미트, 제4회 중국의 왕 시지엔, 제5회 일본의 사가와 아기, 제6회 러시아의 바를라모프, 제7회 몽골의 몰찬 오양수, 제8회 미국의 크리스토퍼 미렐, 제9회 베트남의 응웬 꽝 티에오, 제10회 독일의 한스 율리히 트라이겔 시인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인간 존엄의 휴머니즘 문학을 선도하는 탁월한 시인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11회 창원 KC 국제문학상의 심사는 신이며 영문학 연구자로 협성대 명예교수이신 김구설 선생님, 신이며 작가로 당국대 교수이신 박덕규 선생님, 신이며 문학평론가로 서울대 교수이신 박민호 선생님, 신이며 대산문화재단 상무이사인 곽효환 선생님, 신이며 동덕여대 교수이신 여태전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제11회 창원 KC 문학상 수상자는 몰도바 공화국의 니콜라이 다비자 시인입니다. 니콜라이 다비자 시인의 영역은 지금 나눠드린 시해지 14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까닭에 심사위원장이신 김구슬 교수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시상은 공동대회장인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님을 대신하여 이하석 원로시인께서 하시겠습니다. (2020) 창원 KC 국제문학상 니콜라이 다비자 제11회 창원 KC 국제문학상을 수상한 위신에게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시인으로서 문학과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6일 창원 KC 국제문학상 공동대회장 창원시장 허선무,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 대독. 2020 Changwon KC International Literary Prize, Nikolai Dabiza. We are honored to present this commemorative plaque to Nikolai Dabiza, the winner of the 11th Changwon KC International Literary Prize. We hope that you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iterature and human culture as a world-renowned poet. September 26, 2020. Co-chairman, Committee of the Changwon KC International Literary Prize. Ho Sung-moo, Mayor of Changwon City. Park Jae-gyu, President of Gyeongnam University. 메달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상자이신 니콜라이 다비자 시인의 수상 소감은 이미 서정시학TV 영상으로 받아놓았습니다. 번역자신 고대 유재화 선생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올해 제25회 김달지 문학제 기념 제11회 창원 KC 국제문학상 수상자로 저를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상을 받으며 천년의 역사를 지닌 작은 나라 몰도바 공화국의 모든 문화 창작자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찬사를 표합니다. 저는 작년 세계시 축제에서 한국의 위대한 문학을 발견하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김달진 시인과 그분의 시 세계를 배웠고 또한 여러 젊은 작가들과 시인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학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는 아니 문학은 하나의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을 서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그들 간의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와 문학을 통한 국제적 교류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 간에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더 많은 문화적 친교를 통해 풍요로운 결실을 맺으며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니콜라이 다비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김달진 창원문학상 시상입니다. 김달진 창원문학상 심사는 시인이며 대구문학관 관장이신
이하석 선생님, 신임여 문학평론가로 광주대 명예교수신 신동용 선생님, 신임여 문학평론가로 영남대 교수신 김문주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김달진 창원문학상 수상자는 최석균 시인입니다. 최석균 시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시사랑 문화인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예술원회원이신 최동호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 시집은 유리창 한 장의 햇살입니다. 제 2020-3호 김달진 창원문학상 성명 최석균 수상시집 유리창 한 장의 햇살. 위의 분은 제16회 김달진 창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의 빛을 더할 문인으로서 문학의 참된 뜻이 아름다운 삶과 함께하기를 이 배에 새겨드립니다. 2020년 9월 26일 사단법인 시사랑 문화인 협의회. 축하드립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자, 이쪽 보십시오. 하나, 둘. 자, 눈웃음 하나, 둘.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석균 시인의 수상 소감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쓰게 된 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제게 붙어있는 몇 개의 이름표 중에서 그나마 이 시인이라는 이름표가 제 삶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안겨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게 이번에 이 김달진 창원문학상이라는 큰 상으로 제 자긍심을 더 높여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제 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솔직히 저는 시적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이 시를 매개한 여러분들과 인연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삼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이번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송구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멀리서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시를 쓰고 발전하는 시인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수상소감에 달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시상식을 마치기 전에 시사랑 문화인협의회 회장이신 최동호 선생님을 모시고 수상의 점에서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 올라오게 돼 있지 않은데 이광석 선생님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광석 선생님은 김달진 문학상과 문학제가 시작할 때부터 한결같이 함께 해주셨고 또 얼마 전에 시집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산 창원 지역의 문학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원로 시인으로서 저희가 뭔가 감사의 뜻을 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학관 관장과 문학상위원회 등과 의논을 해서 특별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준비된 자금이 없어서 상금을 드리지 못하고 그 기념품을 하나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깜빡 놓쳤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에 우리 문학관 관장을 통해서 적정한 기념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2회로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31회로 난 알고 있는데 서로가 이 사인이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만 이성모 관장과 더불어 30년의 세월을 김달진 문학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성모 관장을 비롯한 문학관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죠. 물론 안하수 시인도 행사 사회를 하면서 도와주셨고 여기 아까 최석현 시인이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 행사가 진행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연히 그 감나무 잎이 좀 시들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다 싱싱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라고 이성모 관장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김달진 선생은 청시라는 시집의 제목을 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광석 선생님께 준비하지 못한 기념품 대신 오늘 감을 먼저 하나 드렸습니다. 이광석 선생님 한 번 더 말씀 박수를 보내드리죠. 네. 또 몸도 불편하셔서 이 상이 그래도 뭔가 선생님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 그 이성모 관장을 굳이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김달진 생가의 핵심이 저는 이 청시 이 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 저한테 일깨워준 게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그게 태산목이라고 그랬죠? 태산목 얘기입니다. 저 나무가 아마 이 김달진 선생 못지않은 세월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얘기 중에 무슨 얘기냐면 저 나무가 5월이면 하얀 꽃을 피워낸답니다. 그래서 저 나무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이 마을 전체를 향기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의 마지막은 그 얘기입니다. 김달진 선생님의 시와 그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는 시가 저 태산목이 5월에 뿜어내는 향기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향기롭게 아름답게 그리고 국제문학상 세계로 퍼져나가고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향기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5회 김달진 문학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학상을 수상하신 군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곧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문학상을 수상자 여러분과 또 시상하신 선생님께서 사진 촬영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